대단하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 한가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모르는 이 세계, 지하 세계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2부 발제 제목도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뭔가 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식했구나, 너무 무식한 사람이, 10대들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사람이 이 학교 현장에 있었구나 하는 이 자책 그리고 자괴감,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10대들의 정신세계 또 의식세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귀중한 또 소중한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의 첫 번째 발제, 이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의 10대들의 특성, 그리고 이런 10대들의 특성을 어떻게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송민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지혜를 또 우리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정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가셨네요. 저는 위에서 발표하는 게 습관이 돼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학생들 모이는 발표장에서 발표하는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하다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침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처음부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왔던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쏟아붓기 위해서 고민하고 읽었던 책들의 내용들을 오전이 아니고 세션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뇌리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 뒤에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어차피 이런 세상이 왔다면 소통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그쪽에 한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후까지 계시게 하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시게 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좀 배제하고 도대체 모바일 컨버전스가 그러면 어떤 세상인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가 언제 출발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실 분들 없으세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가 언제 시작을 했다. 우리는 네트워크화된 세상에 살고 있고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가 그다지 오래지 않았어요. 아이폰이 등장한 다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폰이 등장한 다음부터 따진다면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잠시 UCLA에 비지팅 스칼라로 가서 연구할 일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저한테 포비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네트워크 세상이고 이런 나라에서 왔는데 아이폰을 보고 있으면 만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아까 1세션에서 기성세대와 그다음에 청소년 내지는 모모 세대와의 어떤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가 발전을 하면 늘 진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 많이 한 것 중에서 산업사회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보사회도 얘기하는 것 같고 지식사회, 또 더 나아가서 후배사회, 또 요즘 우리 정부에서는 창조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다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세상이 빨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갈등 구조를 조장해 왔던 거죠. 그 갈등 구조라 하면 모바일 컨버전스의 정의를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 인터넷과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융합이 아니라 컨버전스가 아니라 경계가 와해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티브 잡스가 창조적 파괴로 아이폰을 등장시키기 이전에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PC의 세계에서는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포탈 기업들, 그 다음에 TV에서는 방송을 제공해주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지상파라든지 유료방송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통신을 제공해주는 통신 사업자들의 영역이 구분돼 있었어요. 뚜렷하게 구분돼 있었고 인터넷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어디에만 꽂혀냐면 PC에만 꽂혀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왔어요. 잘 지내왔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약간의 담합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았고 또 미국에서 그런 것이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려면 멀었어. 찬잔 속의 태풍과도 같은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 아이폰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가 합친 것을 모바일 컨버전스 내지는 트라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2010년도에 썼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밖으로 내보내게 됐는데 2010년에 이미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기업들이 가져가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바꾸어서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온리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세상이 이미 모바일 세상이 되었다는 거고 이게 굳이 10대에만 제한된 모바일 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럼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개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 열려지진 않았어요. 찬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었지만 상상의 나래를 발휘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어썸션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방송이 모바일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TV를 보지 않는 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TV가 보지 않는 세대와 함께 이제는 TV를 같이 스마트폰하고 보는 그런 세대까지 등장을 하면서 컨텐츠가 이건 ABC 방송국에서 퀴즈쇼를 하면서 보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패드에 준 거예요. 이런 기능의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런 쪽의 콘텐츠를 제작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은 이미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 속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모바일의 중심엔 항상 소셜이 있습니다. 이 소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이 등장을 했어요. 게임이 등장을 해서 PC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MMORG 같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인기를 얻지를 못하고 점차 이런 캐주얼 게임들이 인기를 얻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캐주얼 게임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지를 않고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가의 팜빌이라는 게임이 가장 유명한데 처음에 페이스북 매출의 80%를 이 기업이 차지해줬어요. 그래서 이 캐주얼 게임을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셜 게임이다. 소셜 플랫폼. 이 소셜 플랫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이 성공을 한 거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에서 앵그리버드 물론 등장했고요. 그 사이에 카카오톡에서 뭐가 등장했지? 애니팡이 등장을 해서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캐주얼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주얼 게임에 자극을 받은 기존에 있는 PC에 있던 게임 업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모바일상에서 그래서 넥슨이 엊그저께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판타지라는 그 게임을 제공해주겠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는 소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 정도까지 소셜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하고 썼어요.
근데 2015년에 현재 와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웹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웹툰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카카오에서 웹툰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즈니스에 대한 오퍼튜니티가 거기서 엄청난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웹툰이 원작이 돼요. 웹툰이 원작이 돼서 거기서 드라마가 나오고 거기서 영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게임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고요. 모바일 컨버전스 처음에 모바일 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모바일 북에 대중매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북이 우리가 비주얼 인터페이스가 발달되는 것처럼 이 오디오 쪽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오디오북도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파이어 TV, 파이어 폰, 파이어 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속에 책을 어떻게 제공해주냐? 디지털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진척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웹툰이 엄청난 가능성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이슈가 레진 코믹스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죠. 방송통신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있었다가 소셜 여론에 몰려가지고 다시 제재 조치가 풀렸죠. 그것도 뭐죠? 소셜입니다. 소셜을 통해서 웹툰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웹툰의 기저에 발전하게 된 계기는 뭐냐? 카카오톡 같은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셜이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요즘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기업이 이 메신저 기업입니다. 왓츠앱은 페이스북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며칠 전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갑니다. 왜? 기성세대들이 자꾸 들어와서 엿보거든요. 싫어요. 그리고 비주얼이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거듭나야 돼요. 근데 메시징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징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를 했고 왓츠앱과의 그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스톡으로 메신저에서 출발한 기업이 이제 보이스톡도 제공하고 거기에 뭘 제공해줘요? 아까 가장 큰 요즘 화두가 핀테크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데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하고 옴니채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컨버전스 영역의 그런 전문가 발표를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왜 그 카카오페이를 고민하게 됐을까요? 소셜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액티브 유저가 생겼어요. 그 액티브 유저를 통해서 거기서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웹툰 많이 개발했어요. 많은 사람의 창조가 일어났고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1이라면 오프라인 시장은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 시장 중에서 모바일 시장이 차지하는 몫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바일 시장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직구라는 이름도 들어보셨겠지만 오프라인을 파괴했죠. 근데 오프라인이 이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가지고 오프라인 가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지는 미국에서는 옴니채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옴니채널 전략의 시발점이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갖는 거예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 오프라인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장이 카카오톡이 생각하는 건 택시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시작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가능해졌어요? 소셜 플랫폼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을 지키고 싶다 스마트폰에서 많은 것들을 원했고 규제적인 조항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료법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갤럭시에서 갤럭시 5인가요? 뭐가 나왔냐면은 심박동을 체킹하는 기능, 자발적으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이 못됐습니다. 왜? 의료기구로 판단이 돼서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박동은 어느 기능까지 할 수 있냐면은 어느 정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있냐면 심박동 기능을 이 속에다가 여자들의 그 속옷 브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폭식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유용한 것들이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때문에 출시를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 겔 노트가 나오는데 겔 노트 4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 산소 포화도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산소 포화도 같은 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기계에서 드르르르 하다가 그 줄이 하나로 되면 죽잖아요. 그걸 체킹할 수 있는 기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시판 못하고 미국에서만 시판하게 할 거냐? 그거 역차별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풀 것이라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표하게 되면 모바일 컨버전스의 영역은 모바일 헬스케어 쪽에 이미 워치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으로 발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소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페블이나 핏빛이나 이런 워치 같은 거를 지금 자기 셀프 컨트롤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운동량이라든지 수면량이라든지 이런 거 체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면 3개월을 못 지납니다. 왜? 나의 행태는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페블이나 핏빛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SNS랑 연결을 하느냐, 커넥트 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태를 보고 내가 반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셜 플랫폼으로 가야지 성공을 할 거라고 무료 플랫폼으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웨어러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소셜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바일 컨버전스는 그 스마트폰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 기능 GPS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맛집, 스피링이 잘못됐네. 맛집을 알려주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연관되는 직업을 알려주는 기능, 그 외에도 이게 뭐냐면은 디즈니가 제공해주는 디즈니랜드죠. 아까 디즈니랜드 말씀하셨는데 디즈니가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한테 펀을 제공해주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앱이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린이날, 그죠? 가면은 줄 서 있죠. 힘들죠. 그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이 앱에서 순번을 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카페 가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앱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스마트폰 시대고요. 이게 이제 IoT나 웨어러블하고 연결이 되면 더 스마트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SNS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도록 디즈니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차에 대한 거죠. 주차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요거는 아까 그 아메리칸 셰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파괴적 혁신 중에 하나가 여기 스마트폰에 액세서리가 하나 달리는데 그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스퀘어라는 사업자예요. 그 사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어디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푸드트럭이 있죠. 모두 뭐로 결제해야 돼요?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죠. 크레딧카드 결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많은 떡볶이 장사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장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에서조차도 이제 소셜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쇼루밍 정도 그냥 밖에서 보고 와가지고 결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에서 다 검사가 끝나요. 조사가 다 끝나서 오프라인 가면 물건이 없다 그러면 오프라인 기업조차도 이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패스트 패션에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없다. 스페인에 있어 내가 원하는 물건이래 사이즈가. 그러면 그 다음날 집으로 배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념의 구분이 없습니다. 벤츠라는 자동차 기업은 영국에서 자동차 전 시장에 자동차가 없어요. 다 디지털 체험을 하게 합니다. 디지털 체험을 하게 하고 거기서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디지털 체험이 얼마나 멋있으면 거기서 사인을 할까요? 실물을 보지 않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가 옴니채널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반 인지적인 능력 플러스 감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조차도 이제는 인지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능력. 애플의 그 모든 그 UX를 디자인한 사람이 던 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UX의 핵심이 뭐냐? 커뮤니티브한 면이 아니고 이모셔널한 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이모셔널한 면을 가진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소장님이 책이 안 팔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2번이나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진짜로 잘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이 모바일 현상을 그렇게 꿰뚫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쪽에 저처럼 이렇게 IT 쪽에 있거나 이쪽에 이제 미디어 경영이나 이런 컨퍼런스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이 교육 파트 쪽에는 또 이렇게 문외한거든요. 근데 그 중간을 잘 꿰뚫으셔서 방향성을 제시한 거로 굉장히 중요한 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리터러시에서 필수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죠. 이 멀티태스킹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오른손잡이로만 교육받았죠? 사실은 왼손잡이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필요해요. 근데 단 러머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커뮤니티브한 측면은 우리가 비싼 롤렉스 시계를 포기하고 실용적인 카지노 10,000원짜리 시계를 선택하게 하는 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그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액션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모션이에요. 근데 그 이모션, 그게 충동적인 구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이미 거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플은 선두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플 디바이스 만지면서 매뉴얼 읽으세요? 커뮤니티브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터치하시죠. 그게 이모셔널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역을 무시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커뮤니티브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2가지 뇌를 갖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정보를 리컨스트럭션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페이스북에서 내지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재주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은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까 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재구성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피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미지적 통찰력, 비주얼 리터러시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 보세요. 요즘 대학생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요,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 대학에 비지팅 스칼라로 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이미 데일리 베이스 내지는 초 단위로 자기의 라이프 로그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라이프 로그 기반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이미지적 통찰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 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을 잘 어셈블리해요. 어셈블리해서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창조를 하고 그 콘텐츠로 재탄생시켜준 모바일 컨버전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넘어서 인스타그램 내지는 아까 정체성 세계관 말씀하셨죠? 그거를 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애들이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를 찾아야 돼. 내가 평생을 포함해가지고 직업 세계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관심 분야부터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텀블러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남들한테 공개하는 게 싫으시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어릴 때 저는 아빠한테 어릴 때 굉장히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다이어리를 우리 일기 쓰죠. 어떻게 쓰죠? 선생님이 쓰라니까 쓰죠. 방학 때 뭐라 쓰죠. 어쨌든 페이지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거 뭐하러 모아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빠가 쓰레기통에 다시 꺼내갖고 와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 라이프 로그를 이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동영상으로, 이미지로 자기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놓다 보면 자기가 세계관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굳이 어디 가서 세계관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어디 가서 아이덴티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을 하려면 주변 잡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런 네모토 같은, 요즘은 하드웨어도 오픈소스로 나와주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아두이노 같은 거 갖다가 뚝딱뚝딱 해가 손에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로봇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언맨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언맨의 실제 인물이 페이팔의 창시자라는 걸 아시고 계시죠? 스텔라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업자의 창시자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우주 정거장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바일 컨퍼런스가 주는 혜택, 소셜 시대가 주는 혜택을 여러분은 만끽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만끽하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터득한 리터러시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 단체에다가 만들어도 되고요. 스웨덴 사업자가 개발을 한 건데, 라이프 로그를 차고 다니면 자기가 뛰어다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도 있어요. 제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오픈소스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리컨스트럭션도 합니다. 편집을 해서 에디팅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가 왔다. 10대들의 얘기입니다. 자, 10대들 창의적 우러나옴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소장님이.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맨날 좋은 일 하라고 해서 이런 거 참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행태가 소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소셜 하니까 친구들이 그저 음악 나눠주기, 동영상 나눠주기, 이런 엔터테인먼트 나눠주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세계관이 생기고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남을 아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제는 사회적인 기업, 이런 나눔에 대한 마인드도 스스로 깨쳐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중고 거래, 그 다음에 소비 안목 대단합니다. 왜 그런 시대가 왔을까요? 자, 우리가 넓게는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경제로 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그 앞에다 붙입니다. 아까 뭐 평판 경제도 말씀하셨고, 안목 경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경험 경제, 그 다음에 요즘 말하고는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산업사회가 우리한테 남겨준 거는 뭐예요? 서플러스입니다. 모든 게 서플러스예요. 잉여사회인 거죠. 하다못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위키피디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브한 센스까지 잉여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정보 주입하면 안 돼요. 그들한테 커넥트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알아서 커넥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들을 이미 아이들은 뭘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소셜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알뜰한 거구나. 그런 안목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고거래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이거는 이제 소장님 그 책에 있는 건데, 그 엄마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래요. 얘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모든 그 SNS나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엄마의 생활비를 한 달에 3분의 1로 줄여줬대요. 그런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뭐 그런 예들은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자녀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이미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학생들도 있을 거고 교사님들 계실 거고 할 텐데, 10대를 위한 모바일 컨퍼런스 미래 비전은 뭐냐? 얘들한테 이것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켜서 열어줘라. 무슨 중독이니 뭔지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푸념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사용 안 해요? 자, 리터러시 차원에서 본다면 리터러시 개념은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미디어를 붙이면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에듀케이션 속에서의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에듀케이션입니다. 달라요. 에듀케이션 속의 미디어는 툴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툴로 사용, 멀티미디어 장비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리터러시나 해당 능력, 예방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미디어는 옛날부터 있었죠. 책이 있을 때부터 미디어는 있었습니다. 자, 전쟁 시절, 세계 2차 대전 시대에는 뭘 가르쳤을까요? 프로파간다가 많았죠. 그 프로파간다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어요. 자, 텔레비가 등장을 했어요. TV에서 음란물, 폭력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비판적으로. 그래서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크리티컬 리터러시의 핵심은 뭐냐면, 컨트롤 집단 두 개를 놓으면, 한 집단은 책을 많이 읽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한 집단은 놀기 좋아하는, 요즘 이제 이모셔널한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둘을 나눠놓고 폭력물을 보여주면 커뮤니티만 쪽이 발달한 학생들은 그 폭력물을 보고 문 따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먼저 오고요. 이모셔널한 애들은 문 따야겠다는 생각이 더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뭘 많이 해라,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TV 리트러시 시대에는 그게 맞아요. 더 이상 그 TV 리트러시가 일단은 통용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 이러한 리트러시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왔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중예술,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왜? 그동안은 대중매체였거든요. 그동안은 소셜미디어가 아니었거든요. 소셜미디어는 개인 미디어입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UCC입니다. 개인 매체가 통용되는 시대의 리트러시와 대중매체가 통용되는 시대의 리트러시는 달라야 돼요. 대중매체가 통용되는 리트러시는 그저 메시지를 분별하는 정도의 능력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는 애들이 원하는 게 맞춤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폭력물 이게 아니라 봄날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봄날 개나리가 필 때 어느 장소에서 보는 영화 이런 걸 개발을 해요. 요즘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들이요. 그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예요 이제는요? 내가 SNS 시대에서 내가 이제 프로슈퍼가 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생각을 하고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는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을 구가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리트러시를 키워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처음 거는 정보가 과잉됐어요. 큐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그냥 비판적 리트러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그 큐레이션 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큐레이션 됐으면 좋은 거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위키피디아를 학생들한테 못 쓰게 합니다. 왜? 요즘 위키피디아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위키피디아 누구나 들어가서 편집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선생님이 위키피디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구글을 써야 돼요. 구글을 쓰는 게 왜 맞냐? 구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글 전체 직원의 60~70%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포털 사이트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놓고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보의 재구성을 우리 눈으로 관찰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보여지느냐? 구글보다는 위키피디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야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 다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교육적인 판단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큐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큐레이션의 등장이 이런 위키피디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런 음원 같은 거 관심 있죠? 그런 것들 큐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게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는 막 전문가가 된 거예요. 큐레이터가 될 수 있어. 이걸 어딘가에서 폭발을 하고 싶어. 어디서 폭발했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폭발을 해서 지금 한 주에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을. 대도서관 TV라고 되어 있어요. 대도서관. 그래서 CJ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CJ에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영입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셜 큐레이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소셜 큐레이션 요즘 애들 옷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애들이 이제 하는 게 옷 맞춰가지고 파는 거, 중고를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 아무래도 그 외모에 대한 이모션이 점점 발달하고 그런지 몰라도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 영국에서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모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 잘 산대요. 그런 것들이 애들의 어떤 욕망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이제 코칭에 대한 큐레이션이 이런 뭐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패션 큐레이션은 이미 뭐 우리나라 애들은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가 됐어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가 돼가지고 이 스티치 픽스라는 건 빅데이터 분석 플러스 스타일을 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를 함께 둬가지고 옷을 한 3~4벌을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벌은 채택하게 하고 4벌은 그냥 다시 반품하게 만들어줘요. 이 사장님이 3명 갖고 시작했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지금 300명, 400명을 거느리는 사장이 됐고요. USC를 나오고 3가지 전공을 전공한 여자예요. 디자인과 그다음에 문학과 그다음에 경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큐레이션하는 기능을 키워주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소비 과잉을 극복하게 하는 건 공유 경제. 공유 경제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념을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공유 경제로 통합니다. 소셜 플랫폼 기반으로.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플랫폼들은 이런 식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을 나눠준다라든지 자동차를 나눠도 옷장을 나눠준다라든지 또는 프로덕트를 제공해주는 걸 나눠준다라든지 그 외에 공유 경제가 소비 컨셉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재능을 공유하는 이 쿼키라는 기업은 재능을 공유합니다. 재능을 공유해서 이 재능을 특허로 기업한테 팝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거를 채택을 합니다. 킥스타터는 그거 플러스 돈까지 공유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즘은 이 하드웨어까지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공유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설계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공유하게 되면 요즘 3D 프린팅 나오죠? 3D 프린터를 혼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인 창작자뿐만 아니고 1인 제작자가 될 수가 있어요. 생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프로슈머가 돼서 직접 창조해내는 능력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그 K 태권도를 말씀드렸는데 앞에 통과를 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시범단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유튜브에서 그 클릭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여기에 댄스 요소도 가미를 하고 뮤지컬 요소도 가미를 하고 해서 태권도의 세계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CJ 엔터테인먼트가 이걸 보니까 될성 싶거든요. CJ에서 엠넷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음원도 제공해주고 무대도 제공해주고 제작 툴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좋아하는 사람의 동아리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창작의 시작인 거예요. 뭐 웹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3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지금은 대중매체 시대에서 살던 그런 리터러시 시대에서 하나만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예방수사 같은 그런 것만 가졌다면 이제는 산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고 있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소셜 기반의 공유 경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비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건 소비해서는 안 되는지, 프라이버시 개념은 도대체 뭔지, 무조건 막는 것이 프라이버시인지, 이러한 것들을 익혀나가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로서. 대중매체에서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수용자예요. 수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먹는 사람. 빠지면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이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 3가지가 어우러지면 10대의 미래가 보장되고 그 미래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984년에 가족 풍경이라는 가족 모임이라는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딱 와닿으시죠? 사실 우리가 모모 세대를 10대라고만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도 모모 세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올라타고 있을 때는, 시간의 흐름에 올라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 발 떨어져 있으면 알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오른쪽에 그림 뭡니까? 랍스터죠. 자주 드세요? 네, 너무 비싸서 저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이 랍스터가요, 불과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죄수나 하인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왜 잘못하거나 이러면 너 콩밥 먹을래?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너 랍스터 먹을래? 이랬다는 거죠. 랍스터는 죄가 없어요. 150년 동안 어떠한 의미, 또 통찰, 여러 가지의 변화에 의해서 의미가 변한 겁니다. 거기에 주체는 누구냐? 인간인 거죠. 우리가 만한 거지 랍스터가 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2020년까지 이미 이제 유엔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식탁의 주요 식재료로 벌레, 곤충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지요. 벌써 얼굴들이 막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 하나가 우리 식재료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 하나가 굉장히 다른 어떠한 풍경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그럼 집에서 파리채가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식재료인데 그걸 잡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얼른 잘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먹어야죠. 그랬더니 제 제자 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곤충 영양소를 이렇게 딱 해놓고 그걸 외워서 시험에 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이걸 제가 또 선생님들, 교사분들이랑 막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직업군이 어떤 벌레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지 처방해주는 직업군, 또 벌레를 깨끗하게 청정하게 키워서 식재료로 변환하는 직업군, 이런 게 생기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전 적극 동의합니다. 즉, 이 사실 하나가 굉장히 다른 어떤 구조,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책을 2013년에 썼는데요. 사실 2010년부터 이어령 선생님을 모시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 유수의 어떤 정책 연구기관들이랑 자료를 아주 긴밀하게 서로 교환을 하면서 연구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가장 첨예하게 2010년 이후로 첨예하게 각국의 아주 띵크탱크인 연구소들에서 프론티어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교육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모모 세대에서 이미 잘 파악하셨겠지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랑은 정말 막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과연 해야지만, 또 정부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종사하게 될 직업의 60%는 현재로서는 태동도 되지 않은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Future Ready라는 아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니네가 생각하는 미래를 한번 디자인해봐. 그리고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내가 솔루션 제공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커리큘럼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자료들을 몇 개 받아봤는데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애들한테 배울 게 이렇게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현상들, 지금의 어떠한 모바일 세대라든지 모모 세대 여러 가지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 시간에 많이 배우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우리에게 닥칠 변화들에 대해서 큰 흐름,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만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신뢰할 만한 연구자분들이 다들 동의하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향후 10년 내에 피할 수 없는 변화 4가지는 이렇게 꼽혀집니다. 첫 번째, 불로 세대와 고령화.
복잡한 인간장기 인공대체 확산, 수명의 연장. 블루 세대, 보통 이제 ageless generation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호모 100, 100세 시대라는 말은 한 10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호모 100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100세 이상 살 거라고 믿으셨어요? 아니죠. 저도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10년 내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100년 이상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또 확신을 주는 사례들이 몇 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내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원할 것인가 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대두됐죠. 그 문제는 채취하고 일단 100세까지 살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증거 자료들을 러시아의 이제 연구자인 그 알렉스 보소론코브라는 박사가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과 그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의 발달로 유수의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진보를 이뤄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레이스에 중국과 인도가 가세를 했다는 거죠. 자, 중국과 인도. 저도 가끔 중국에서요 자료를 받아봐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 그 생명윤리나 이런 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실험 해도 되나? 막 허걱 막 이렇게 놀라는 자료들을 보내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의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그 컨피덴셜이라서 공개는 못하지만 실제로 몇몇 해외 유수 연구소들 실험실들에서 동물의 생명을 10배 연장시키는 데 성공한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3년 살 동물 30년 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의 그 컴퓨터처럼 리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몸에.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구글이 최근에 아주 그 유망한 업체들, 특히 이제 생명공학 쪽의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소위 때려 붓는다 그러죠. 때려 부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로 생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 아니라 이 첫 번째와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장류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예컨대 MIT에는 미디어랩이나 뭐 에이즈랩이 있어요. 노화 관련해서 연구하는 데들은 지금 현재 뭐라고 있냐면 우리 몸의 주요 이 뼈나 이런 장기들을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나 뭐 이런 그 로보틱으로 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을 만들어서 그걸 상용화하려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인간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스마트 기기. 이거는 앞에 세 분이 아마 다 열심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할게요. 스마트 기기의 뭐 예로 잠깐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 생각나시죠?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고 그게 2002년작이에요. 12년 전 영화인데도 막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톰 크루즈가 어느 쇼핑몰을 딱 지나갈 때 전광판에서 나오죠. 이 톰 크루즈의 극중 인물을 다 분석해서 너는 이런 상품, 너는 이렇게 다 제시해준 이런 게 이제 어떤 인간의 그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 편리성을 도모하게 하는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세 번째, 증강현실과 뉴미디어 생태계, 실제와 환상의 경계모.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사회과학자, 저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와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촉발한 계기로 크게 발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듭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네, 첫 번째가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웃기지만 그게 정말 사회학자들이 드는 포토샵이 이게 실제와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이제 원흉 그런 첫 번째 듭니다. 두 번째가 중국의 짝퉁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발단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실제와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아바타가 마치 이제 그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듯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뭔가를 대리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연구 자료를 내놨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세컨 라이프라는 그 온라인 3D 디지털 대륙이 있죠. 그 안에서의 왜 아바타를 자기가 지정을 해서 다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실제로 IBM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의 주요 이제 회의들을 세컨 라이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인도의 사장이 자기 아바타 데리고 나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죠. 불과 5년 안에 이메일처럼 될 것이다. 자, 이 경험은 왜 중요하냐? 증강현실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바타라는 게 뭡니까? 제가 저는 이제 여자고 동양인이지만 제 아바타는요 외계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다른 목 위로는 사람, 밑에는 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내느냐가 내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연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서초구 오피스에서 싸이가 말춤을 추면 혹은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 아프리카에서 누군가가 말춤을 추는 시대,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70억 인구 모두가 정보 생산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다양성, 연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육과 연결될 것인가가 사실은 전 세계 저 같은 교육 연구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연결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들이 그런 거예요. 워터 카나리아라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워터 카나리아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시민들 또 교사, 연구자, 또 과학자, 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바일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연계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가 거쳤던 뭐가 됐든 실제로 그 피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2010년에 IT 재해 났을 때요.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콜레라가 돌아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컨대 우리 여기 앞에 개천에서 물이 오염이 됐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한 달 걸립니다. 그 안에 우리가 떠먹었다 죽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워터 카나리아라고 카나리아가 왜 광부들이 이용했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그 동굴에 미리 띄워보내면 가스가 차 있으면 카나리아가 먼저 소리를 냈다고 하죠. 그것처럼 노란 박스인데 휴대폰만하게 만든 거예요. 이 시민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근처의 수원이 안전한가를 내가 그걸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원이 깨끗해요. 그러면 나의 노력 하나로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9명이 물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이런 한 작은 어떤 기여가 우리 모두를 다 이롭게 한다라는 개념이 글로벌 연결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어. 예컨대 내가 이태리 놀러 가서 명품을 사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자랑했어. 이런 게 글로벌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선의 또 굿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큰 희생이나 혹은 엄청난 노력이 아닌 작은 보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 이런 것이 바로 글로벌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앨빈 토플러라고 미래의 거시적 흐름을 잘 읽어내는 연구자로 뽑히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자, 지금은 21세기는 배우는 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자의 시대에서 중요한 게 배우고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다시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 어제까지의 지식들이 내일은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떠한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상쇄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는 지금 교육 전쟁 중인데요. 교육 정책이 변화들 많습니다. 이것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짧게 하나 볼 건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짝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호주에서 어떻게 하면 호주의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호주 이제 국방성이랑 의료계에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의료인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된다. 의료인들을 좀 똑똑한 사람들로 키워야지만 우리 호주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호주 전국에서 1등부터 850명까지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850명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4년 장학금을 주고 좋은 의료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850명을 뽑았을까요? 네? 성적순? 네. 학부순? 네, 맞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대나 몇몇 의대가 있는 대학에 공문을 한번 띄웠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을 조금 하고 한 1000명이나 2000명을 이런 데 크게 모아놓고 사지선다형 뭔가 이렇게 시험지를 줘서 1등부터 850명까지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는 호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인간이 호모 이볼루티스 많은 질병, 다른 새로운 질병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것인데 크리에이티브하게 정말 중요한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내놓지 않으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보시죠. The brief was to recruit medical students worthy of a Defence Force University scholarship. But how do you find the best? We created medically diagnosable banner ads that turned the advertising into the entrance exam. Introducing Mobile Medic. Mobile Medic was an integrated campaign that began as a series of banner ads that allowed students to use a range of diagnostic techniques to identify and treat real medical conditions using their smartphones. With each ad, students responded to a different medical emergency that required the use of unique tools to establish a diagnosis. 23 years old, heart rate 100, blood pressure 104 over 59, respiratory rate 60, 24 hours of increased damage, 8 hours of abdominal pain, right leg, nauseous, vomited several times, detected video increased symptoms. Mobile Medic was extremely accurate, close enough to 100% accurate really. And I can't find fault with it. Students solved increasingly difficult medical challenges in an effort to be rewarded with a defence scholarship. Heart rate 95, blood pressure 134 over 78, respiratory rate 70, rating of central chest pain radiation. Audio and visual augmentation, triggered by markers embedded with the advertising, immersed them in the role. Onset 90 minutes, nauseous and diaphoretic smoker, pain began whilst removing equipment, eyes, shortness of breath. Those who performed best across the campaign were phoned straight away. Congratulations, you've captured the first step of my protocol. Mobile Medic alone found and directly recruited the most highly skilled medical students in the country, filling every available position with only the best. Putting our Defence Force and the citizens they work alongside in safer hands. 어때요? 멋지죠? The brief was to recruit medical students worthy of a Defence Force University scholarship. 네. But how do you find?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고 학생들도 고민일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또 그 재능을 뽑힐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라서 여러 그 연구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모모 세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른들의 기준을 조금 내려놓고 이 모모 세대와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수요가 많은 직업 중 10년 전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컨대 앱 개발자 10년 전에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입학사정관, 세대 전문가, 소셜미디어 매니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자, 지속가능성 전문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등은 없었죠. 제가 지금 그 학교 대학생들 제자들한테도 특히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10년 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지식의 기하급수적 팽창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의 반 이상이 3학년 무렵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2020년이면은 매 73시간마다 지식이 2배씩 증가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73시간. 이제 사나흘에 한 번씩 지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시켜서 뭔가를 아이들한테 이제 다 외워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는 거 이젠 정말 소용없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른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런 거죠. 페이스북 오늘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귀가 오늘 되게 가려웠을 것 같네요. 주커버그가 뻘뻘뻘 기어다니던 한 20몇 년 전에 주커버그네 엄마가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 우리 아들은 20몇 년 후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고용인을 몇백만 명을 만들고 몇 조 원을 버는 그런 자산가가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20몇 년의 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과 몇 년 주기로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직업을 창출해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어제도 제가 스카이프로 텔레컨퍼런스를 했는데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걔네들이 자기 직장 만들어서 어른들도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거든요. 몇몇 아이들 만나보실게요. 이 아이 자료는 제가 2010년에 영국에 이제 연구원으로 나가 있는 후배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이 아이가 2009년에 할머니를 이베이에 올렸어요. 물품을 상품 목록으로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할머니인데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내가 올린다. 근데 좋은 점이 있다. 사랑스러워서 자꾸 안아주고 싶고 찝잡말 낱말풀이를 잘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더 웃긴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3,500불을 딱 걸었어요. 이제 사갈 금액으로 3,500불 한 350만 원 정도 되겠죠? 더 웃긴 건 27명이 비딩을 했어요.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베이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인신매매 아니야? 이러면서 딜이 종료가 돼서 성사는 못했지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살짜리가 이베이에 어떻게 올렸어? 여러분 지금 못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베이에 올린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어른들이랑 달라요. 그쵸? 자기가 파악해서 올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팔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까지도 다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쵸?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그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인텔리전스가 어른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우리 어른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 물론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어떻게 할머니를 팔아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친구 올해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아이입니다. 7살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배트맨, 이런 슈퍼맨 이런 인형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장난감을. 근데 테스코에 딱 갔더니 남자아이들을 위한 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인형들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저렇게 찡그리더니 저 폰발을 딱 짚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테스코 태그를 걸어두세요. 네. 그러니까 테스코에서 다음날 바로 공식 사과문을 정해서 당장 남학생들을 위한 그 놀이기구라는 팻말을 떼어버리겠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텐션, 주의를 끌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지를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는 아난드라는 15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자기가 뇌로 인공 팔을 로봇을 팔만 만들어서 뇌로 이제 그 팔을 제어하는 로봇 팔을 제어하는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15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구글을 다 뒤져서 모든 이 구글 참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자료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본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뇌신호로 폐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초청받은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구글 뒤지고 요즘에 온라인 강좌들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무크라고 그러죠. 온라인 대형 강좌들. MIT에서도 되어 있고 코세라. 여러분 코세라는 꼭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코세라의 강좌가 굉장히 많은데요. 코세라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앤드류 응 교수가 만든 온라인 대형 무료 강좌예요. 정말 좋은 강좌들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장벽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7개국어로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인가 이제 한글로 서비스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지식을 얻는 지식이 공짜예요. 물과 공기처럼 공짜가 되고 지식을 얻는 것이 노력하고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제이콥슨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어느 날 이제 뉴스에서 이 독거노인들이 참 외롭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양로원에 찾아가는데 편지를 써서 갖다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져서 자기 반 친구들을 꼬십니다. 얘들아 편지 쓰자. 그냥 그래 한번 써보자. 80명이 써요. 또 갖다 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만 이럴 게 아니라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로 보내려니까 우편값이 들어. 그쵸?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실적들 쫙 보내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갑니다. 나 이런 일 할 건데 스폰서 할래? 응, 할게. 이래서 전부 기업들이 붙어요. 지금은 웹사이트도 있고 자기가 이제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보내게끔 하면 또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살. 이 친구는 사회기업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외국의 얘들만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에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면서 인구의 효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있어도 잠깐 이제 뭐 단신으로 이렇게 놨다가 결국은 입시는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과외는 어떻게, 이게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봤던 그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회담을 보냈었는데, 고등학생 여고생이에요. 이 친구가 왕따입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자꾸 왕따를 당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자살도 생각들고 자꾸 그런 얘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나 말고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앱을 만들어요. 앱. 홀딩5라는 앱을 만드는데, 홀딩5가 무슨 뜻이냐면 심리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살을 결심했더라도 홀딩, 그러니까 안아준 5분만 안아주면 자살 결심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앱이에요.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서로 얘기하자라는 앱인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걸 다운을 받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뭔가 탈의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 지금 잘 듣고 가시지만 집에 가면 댁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한테 학원 갔다 왔니?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솔루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선배로서 멘토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이드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됐구나,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나이를 먹은 게 참 다행이다, 저런 험악한 세상을 안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주 박사님께서는 미래 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 이 대만의 사례, 홍콩의 사례, 홍콩에서 이 몬스터맘, 이건 사회 공공의 적이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교육, 가정에서 얼마나 기성세대들, 특히 어머니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의식을 고민하고 그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 지금 송주 박사님 그리고 송민정 교수님 발제를 들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 미래는 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오늘 이런 많은 충격을 이렇게 받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10대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음지에서 많이 할 게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좀 같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와 학부모는 다르다라는 문구도 많이 옛날에 보셨죠. 지역사회와 전체가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은주 박사님께서 아이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양승실 위원장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안성의 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가 바로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안성에는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팜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승마도 하고 하는 곳인데, 자유학기제 이걸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한테 체험을 위한 이 체험비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체험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팜랜드에 가서 승마 교관들한테 제발 와서 말만 타는 거를 가르쳐 주지는 말아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끝까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말을 타는 애들은 말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급변한 세상에 그러면서 그 교관들한테 말을 타려는 아이들한테 정말 말만 태우지 말고 말이 생산하는 부분 그냥 쉬운 말을 쓰겠습니다. 말똥까지도 여러분 치게 만들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만 해도 말 밟고 편자 있잖아요. 이걸 고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1년만 따라다니면 그 기술을 배웠답니다. 근데 2014년이 돼가지고는 수강료를 내고 배워야 될 정도를 하는데 제가 꼭 돈을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이 연봉 1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안성의 어떤 중학교에 이 체험학습비를 내줬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그 정말 말의 부비물을 치우면서 제가 11월 달에 거기에 가니까 그 아이가 보통 중학교 아이가 뭐 선생님이 누군지 교육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막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너 말똥 몇 번 치워봤어? 이걸 물었어요. 저는 이 모바일 오늘 많은 게 있지만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게 아이들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어른들도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똥 몇 번 치웠어? 그러니까 교육장님 100번도 더 치웠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동물레저학과를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3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2명이 됐어요. 저는 이런 자체가 그 아이의 진로 교육이 물론 굉장히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계층이 있거나 출세하는 것과 출세와 성공의 차이점 다 알고 계시듯이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성공의 길로 보람있게 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유학기제 지금 아이들 그 꿈과 끼를 이 자체는 행복을 위해서 이 시작되면서 꿈과 끼를 키워줘야 되는 애들이 요즘 시험 안 봐서 좋았던 건 잠깐이다. 뒤처질까 봐 학원에 가서 더 열공한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뭐 소비가행 극복하기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10대들이 원하는 직업이 정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들이 어른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나 어른들이 비굴해진다. 사실 갈등을 풀어줄 어른들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요즘 대학 가서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뭔가를 어른들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마트에 불을 질렀잖아요. 이거 다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제가 이런 것 이외에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자료에도 미국의 초등학교는 미래 준비라는 게 커리큘럼에 나와 있다. 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더 빨리 부모의 태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부터 바르게 정말 가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무한히 많은 폭을 아이들한테 넓혀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께 배웠습니다. 배워서 이런 인식 변화에 더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말씀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제가 8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중부 지방이죠. 오클라호마 시티 그 UCO에 가서 좀 있었는데 썸머스쿨이 이루어졌는데 썸머스쿨 이루어지는데 가보니까 말 밟고 교체해 주는 거 썸머스쿨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경마장에 1등 말 밟고 바꿔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마 지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봉 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에 지금의 직업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직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송민정 교수님 그 공유경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 뭐 재능,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공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땅의 기운을 이길 수 없고 땅의 기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협력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협력 속에서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시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교육개발원 쪽에서 오신 분 말씀 중에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관심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사성어에서도 시불견하고 청이불문이라 아무리 눈이 있어도 관심 없이 보면 보이지 않는 거고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도 관심 갖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만이 우리가 꽃도 예쁘지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꽃도 그러는데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을 갖추어 주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을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한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부부관계에서는 소통이 꼭 필요한 거야. 부모하고 관계는 효도해야 하는 거야. 친구하고 관계는 친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 3가지만 정확하게 가정에서 교육이 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그 인간은 꼭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현장에서 그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들하고 가슴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 500년씩 간절하게 조상들이 염원해야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다시 1분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송민정 교수님과 송은주 박사님 많이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어차피 아까 우리 일부에 꼰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교사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IT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인재가 왜 안 나올까를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주위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10대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노력점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져가면서 뭔가 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교사와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10대들을 이해하고 또 10대들을 우리가 미처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10대들의 잠재력
그걸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자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10대들의 행복이 되겠고 가정의 행복이 되겠고 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됩니다. 부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 최고봉인 것은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지 에베레스트 산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10대들이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미래 시대에 맞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좋은 품성, 좋은 인성, 또 좋은 인간관계 이것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같은 물을 장미가 먹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향기가 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될 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들이 가정과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올바로 쓰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 교장 선생님께서 이 교육 현장에서 오래 몸담으시면서 느끼신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좋은 품성과 인성의 바탕을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것을 걱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도 가르쳐야 되고 또 거기다가 품성도 또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